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냥 남의 집 불구경하듯 뉴스만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로 역사상 최고 실적을 찍은 그 순간, 동시에 4만 명의 노동자가 공장 앞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창사 15년 만에 처음으로 바이오 공장이 멈췄고, TV 사업 수장은 예고 없이 교체됐으며, 한 지붕 아래 직원들이 서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역대 최강인 회사가 속을 들여다보면 사방에서 균열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TV 사업 수장 교체, 노조 분열, 5월 파업 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파업, 그리고 이 모든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교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 삼성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여러분의 돈과 일자리에도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숫자만 보면 삼성은 지금 역사상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2026년 1분기 삼성전자가 발표한 잠정 실적을 보면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68%, 영업이익은 무려 755% 급증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7.5%도 아니고 75.5%도 아닙니다. 755%입니다. 분기 매출 100조 원과 영업이익 50조 원을 동시에 돌파한 건 삼성전자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1분기 영업이익 하나만으로도 이미 2025년 연간 영업이익 43조 6천억 원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3개월 만에 1년치를 다 번 겁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서울시 1년 예산이 약 5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는 두 달만 일하면 서울시 전체를 1년간 운영할 돈을 버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당초 1분기 영업이익을 40조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42%나 더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중에서도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 바로 AI입니다. 전 세계가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 핵심 부품이 바로 삼성이 만드는 HBM, 고대역 폭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서버를 늘리려면 HBM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는 공식적으로 HBM사의 생산 캐파는 현재 모두 솔드아웃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완판입니다. 만들어 놓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즉 반도체 사업부는 이번 1분기에만 53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무려 94%를 반도체 하나가 책임진 겁니다. 6세대 HBM인 HBM사까지 양산 준비가 됐으니 반도체 부문의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숫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불편한 진실이 하나 보입니다. 반도체를 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반도체를 빼면 삼성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전체 영업이익 57조 원 중 반도체가 53조 7천억 원. 그럼 나머지 스마트폰과 가전, 그러니까 DX 부문 전체가 벌어들인 돈은 얼마냐? 3조 원 남짓입니다. 반도체와 비반도체의 격차가 268배가 넘습니다. 하늘사 안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격차가 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TV와 가전 사업입니다. TV와 생활가전을 합친 영업이익이 이번 1분기에 2천억 원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3천억 원이었는데 그것마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겉으로는 흑자지만 수요 둔화의 원자재 비용과 물류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적자 전환 가능성이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조차 가전 부문 적자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 가전 업체들의 거센 추격입니다. 하이센스, 샤오미, TCL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가성비를 무기로 전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같은 신흥 시장에서 삼성의 자리를 중국 브랜드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화질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절반이면 소비자들은 중국 브랜드를 고릅니다. 하드웨어 차별화가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TV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구매를 미루는 품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 중국의 내수 부진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가전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가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이 선택한 방법. 첫째는 전략 전환, 둘째는 구조 조정입니다. 그 상징이 바로 이번에 단행한 TV 사업 수장 전격 교체입니다. 세 번째, TV 기계를 팔지 말고 플랫폼을 팔아라. 이원진 사장 전격 투입의 진짜 의미. 2026년 5월 4일 삼성전자가 전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수장을 바꾼 겁니다. 기존 사업부장이었던 용서구 사장은 DX 부문장 보좌역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 이원진 사장이 새로 앉았습니다. 동시에 이원진 사장은 서비스 비즈니스 팀장까지 겸직합니다. 인사 한 줄에 삼성의 전략 방향이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이 인사가 왜 특별하냐? 우선 타이밍부터 이례적입니다. 삼성전자의 사장급 인사는 보통 연말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5월 초 예고 없이 갑자기 단행됐습니다. 이례적인 타이밍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사태가 급박하다는 뜻이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이원진 사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상징적입니다. 그는 TV를 만드는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아니라 글로벌 마케팅과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해온 사람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마케팅 실장을 역임하며 TV와 모바일의 서비스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TV 사업 최전선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TV를 플랫폼으로 바꾸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 삼성의 TV 전략이 이제 완전히 바뀐다는 선언입니다. 기존 전략은 TV라는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마진을 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중국 업체들을 더 이상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눈을 돌린 것이 플랫폼 수익입니다. TV 안에 광고를 붙이고 콘텐츠를 유통하고 구독 서비스를 팔아서 기기를 판 이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쿠라는 미국 기업을 아십니까? 로쿠는 TV 제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운영 체제를 탑재한 스마트 TV와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통해 광고 수익과 콘텐츠 유통 수익으로 막대한 돈을 법니다. 삼성도 티즌이라는 자체 운영 체제를 TV에 탑재하고 삼성 TV 플러스라는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미 운영 중입니다. 이원진 사장의 임무는 이 서비스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을 대폭 키우는 것입니다. TV 한 대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TV가 집에 걸려 있는 동안 계속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LG전자도 이미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웹OS라는 운영 체제를 통해 TV를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몇 년째 진행 중이고 타사 TV에도 이 운영 체제를 공급하며 생태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다는 건 TV 시장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하드웨어를 이긴다는 현실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와 함께 삼성은 구조조정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일부 가전제품 생산 라인을 외주로 전환하기로 했고 중국 가전시장에서는 사실상 철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최고 재무책임자는 공식적으로 가전사업 전반에서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팔리지 않는 제품, 이길 수 없는 시장에서는 과감하게 발을 빼겠다는 선언입니다. 네 번째, 삼성전자 노조가 갈라졌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세상. 밖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내부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적의 화려함 뒤에 조직 균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앞 왕복 8차선 도로가 무려 4만 명의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삼성 55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입니다. 검은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이 임금 체계 투명화,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외쳤고 5월 21일부터 18일간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파업 찬성률은 93.1%, 과반 노조의 지위를 가진 노조가 처음으로 총파업을 선언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과거 파업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겁니다. 57조 원의 15%면 계산해보면 1인당 약 5억 원 수준입니다. 1분기에만 57조 원을 벌었으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파업 요구가 사실상 반도체, 즉 DS 부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부문이 전체 이익의 94%를 벌었으니 성과급 논의도 당연히 DS 부문 입장에서 진행됩니다. 심지어 DS 부문 일부 직원은 이번 분기 성과로 개인이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삼성전자지만 사정이 완전히 다른 DX 부문, 그러니까 TV와 가전, 스마트폰 부서 직원들은 어떨까요? 자기 사업부는 수익이 줄어들고 있고 공장 라인이 닫히고 있는데 노조 공동 투쟁 요구안에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DS 부문 성과급을 더 달라는 요구에 함께 파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같은 회사 직원인데 이 격차를 보고 있는 DX 부문 직원들의 감정이 어떨지 상상이 가십니까? 결국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DX 부문 기반의 노조가 삼성전자 주요 3개 노동조합이 꾸린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이익이 여기서는 대변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수가 불과 닷새 만에 1,730명이나 감소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노조가 강경투쟁을 선언한 바로 그 시점에 조합원이 탈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K자형 양극화입니다. 경기가 회복될 때 어떤 업종은 위로 올라가고 어떤 업종은 아래로 내려가는 알파벳 K를 닮은 분화 현상. 지금 삼성 내부에서 그 K자형이 정확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역대급 성과를, 가전은 구조조정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 지붕 아래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노무 갈등은 노사 갈등보다 해결이 훨씬 어렵습니다. 노사 갈등은 협상 테이블에서 임금과 처우를 조율하면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노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사업 부문 간의 실적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더 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5번째, 반도체 공장이 18일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숫자가 말해줍니다. 돈도 많은데 좀 나눠주고 쉬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 반도체 생태계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케이크 굽기와 비슷합니다. 3개월 동안 공들여 반죽하고 굽는데 마지막 5분을 남기고 오븐이 꺼지면 그 케이크는 쓰레기통행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삼성의 사활이 걸린 HBM은 제작 기간만 3개월입니다. 18일간 공장이 멈추면 그 라인에 있던 수조 원어치의 웨이퍼는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노조 측은 파업이 18일 지속되면 약 18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협박이자 동시에 경고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입니다. 애플 엔비디아가 왜 TSMC에 줄을 설까요? TSMC가 특별히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TSMC는 웬만해선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납기를 지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삼성이 파업으로 납기를 못 맞춘다? 그럼 고객사들은 생각합니다. 삼성에 맡겼다가 우리 제품 출시가 밀리면 어떡하지? 한번 흔들린 신뢰는 돈으로 되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이 머뭇거리는 사이 SK하이닉스는 이번 1분기에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이 흔들리는 동안 경쟁자는 달리고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낼 때마다 고객사들의 시선은 조금씩 SK하이닉스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게 진짜 공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요지부동이었을까요? 증권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단기 파업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AI 반도체 수요라는 거대한 흐름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투자 가치는 유지된다는 겁니다. 실적 발표 이후 목표 주가를 30만 원 이상으로 올린 증권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시장은 장기적 가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파업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그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15년 만에 첫 파업, 그리고 6,400억 손실.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K바이오의 핵심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면 실제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파업이 없었습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2026년 4월 28일 부분 파업이 시작됐고 5월 1일 창사일에 처음으로 전면 파업이 선언됐습니다. 역사에 남을 사건입니다. 이번 파업의 발단은 임금 협상입니다. 노조 측은 평균 14% 임금 인상, 임직원 1인당 3천만 원 경력금, 영업이익 20% 성과급, 3년간 자사주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6.2%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13차례 교섭에도 합의를 못했고 결국 파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인데 14% 인상을 요구하는 건 과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데 왜 그 수혜를 직원들이 못 받느냐고요. 누구 말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 간의 신뢰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복잡한 건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조 단체 협약 요구안에는 신규 채용, 인사고과, 심지어 M&A 같은 핵심 경영 사안에도 노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협상이 쉽게 풀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파업의 피해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공정은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한 번 멈추면 그냥 재가동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포 배양부터 완성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고
공정이 중단되면 진행 중이던 배치 전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항암제 HIV 치료제를 포함한 23종의 의약품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만 약 1,500억 원. 5일까지 파업이 지속될 경우 손실이 최대 6,400억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파업이 한창인 가운데 노조위원장이 해외여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노조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도덕적 우위를 점해야 할 노조가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입니다. 이 파업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2조 원대 수주 성과를 내며 글로벌 위탁 생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입니다. 생산 차질이 이어지면 단순히 삼성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다른 업체로 분산하기 시작한다면 그 피해는 1,500억 원이나 6,400억 원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 전체의 이미지가 걸린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 삼성을 둘러싼 대외 변수, 관세 전쟁과 지정학 리스크. 삼성의 위기를 내부 이야기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삼성이 움직이는 글로벌 무대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입니다. 이건 삼성전자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한쪽에서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삼성이 반사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TV, 가전, 스마트폰에도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수출 가전제품 일부를 베트남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관세 회피를 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미국 정부의 방향에 따라 언제든 막힐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미중 갈등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반도체 후공정 생산 일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이 생산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 완공을 포함한 생산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환율 변수도 있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이익을 환산할 때 긍정적이지만 반도체 장비 대부분이 달러와 유로화 기반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 비용이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수십조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 리스크가 실질 이익을 얼마나 잡아먹을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 지금 삼성의 진짜 위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삼성의 전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역사상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1분기에만 57조 원의 영업이익, 이 기록을 깬 기업이 한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서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자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부문 간의 극단적 양극화입니다. 반도체가 전체 이익의 94%를 담당하고 나머지 사업부들은 침체와 구조조정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배가 한쪽 엔진만으로 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흔들리는 순간 버팀목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극심한 사이클을 탑니다. 2022년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재고 과잉으로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 내부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노 갈등이 현실화됐습니다. 반도체 직원은 성과급 더 달라고 파업을 준비하고 가전 직원은 자기 자리가 없어질까봐 걱정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15년간 지켜온 파업 없는 전통이 한 번에 깨졌습니다. 임금을 올려준다고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조직 문화와 신뢰는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TV의 플랫폼 전환, 가전의 구조조정, 이건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일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은 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호황에 기대어 체질 개선을 미루다가 이제 위기가 눈앞에 닥치니 급하게 인사를 바꾸고 구조조정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원진 사장이 TV 사업을 플랫폼으로 바꾸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얼마나 놓쳤는지는 앞으로의 실적이 냉정하게 보여줄 겁니다. 경제 역사에는 이런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노키아는 피처폰 시절 세계 1위였지만 스마트폰 전환에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코닥은 필름 시장 최강자였지만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망한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에 이미 균열이 시작됐고 그 균열을 제때 메우지 못했던 겁니다. 삼성이 지금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 사이클을 주시하세요. 지금 실적은 AI 수요가 만들어낸 역대급 호황입니다. 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핵심 변수입니다. 파업 자체보다 AI 투자 트렌드의 변화를 더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둘째,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라면 이번 파업의 장기화 여부를 모니터링하세요. 단기 손실은 주가에 이미 반영되겠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탈 조짐이 보인다면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
이 이야기는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처럼 잘 나가는 부문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기술은 사이클을 탑니다. 지금 성장 업종에 있는 분들일수록 그 성장이 끝났을 때를 대비하는 분산 투자와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삼성이 위기라고 해서 당장 삼성이 무너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도체에서의 압도적 경쟁력, HBM 시장의 주도권, 글로벌 제조 인프라, 이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내부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가장 잘 나갈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때라는 역설, 성공에 취해 있으면 변화의 신호를 놓칩니다. 지금 삼성의 진짜 과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신뢰와 속도입니다.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반도체 하나에 기대지 않는 균형 잡힌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삼성이 앞으로 10년을 버티는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의 57조 실적이 성장의 발판이 될지 아니면 몰락전 마지막 화려한 불꽃이 될지는 지금 삼성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는 멀리서 보면 뉴스지만 가까이서 보면 내 밥그릇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돈 되는 이야기 꿀통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